네,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의결했습니다. 네, 관련법이 시행되면 우리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생활은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게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뤘는데 물론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따라서 제도가 바뀐다면 우리 근로자의 생활도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당 근로시간 보면 말이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장 근로가 12시간까지 하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일 근로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보통 16시간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장 근로에서 제외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기업에서는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휴일 근로분도 이제는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해서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근로 16시간 분이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68시간에서 화면에 나오다시피 52시간을 줄어들겠습니다. 네,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68시간에서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신데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좀 임금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노동계에서 조금 이제 근로시간이 짧아지면서 임금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임금을 그만큼 더 삭감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근로시간 짧아지니까 연속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파트타임이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고용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고용 창출 같은 것도 살짝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생산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68시간 범위 내에서 한 근로자,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근로자가 52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근로자들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럼 새롭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도 또 가입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으로서는 OT 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잔업수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지불하는 게 낫지 새로운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코스트의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단 뭐 변화가 있으면 기업도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노사정 대타협으로 바뀌는 근로자들의 생활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변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금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호봉형에서 성과형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공공기업, 공무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속연수라 그래서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그게 호봉제였거든요. 그게 이제 정년이 연장되면서 많은 이제 부분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성과급이라 해서 자기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임금 구조라고 하면은 역할이나 이제 성과 관계없이 매년 다니기만 하면 계속 돈이 오르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합의안을 보면 역할과 직무,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가 도입되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다는 거죠. 그렇죠. 직무급이라는 것은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거지 단순히 오래 일을 했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호봉제를 지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근로 조건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탄력 근로제 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이 모든 기업의 번한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같은 걸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입시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명절 같은 데 바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비수기에 일거리가 적을 때는 그때 좀 쉬고
그래서 에버리지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임금 구조가 성과형으로 바뀌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격차도 또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가요? 호봉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비정규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 계약직을 생각하시면은 그분은 짧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능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런 호봉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예.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호봉 요소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자기 기술만 있으면, 노하우만 있으면 충분히 임금을 그만큼 올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격차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와 함께 말이죠. 이번에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임금 피크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뭐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기업들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종전에 정년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우리가 55세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내년부터 이제 60세로 이렇게 됩니다. 네. 5년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호봉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계속 임금이 상승하는 코스가 되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업이 상당한 코스트에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게 이제 51세가 될 수도 있고 55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부터 임금 커브가 이제 하향 곡선이 되게 됩니다. 네. 상승 곡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이 이제 하향 곡선이 됩니다. 피크를 찍고 내려온다 그렇죠. 뭐 그런 거군요. 조금 이제 종전 받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데 다만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토탈 받는 임금은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임금 피크제로 어느 정도 남는 재정은 청년 고용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네. 얘기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겠느냐. 벌써부터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노동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임금 피크에서 임금만 삭감하고 신규 채용도 하지 않으면은 그 왜 하느냐 이런 예. 비판도 있는데 또 잘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떤 그 재계 그 연구소에서 네. 낸 통계에 따르면은 향후 5년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정년만 5년간 늘어나게 되면은 네. 한 110조 정도의 추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또 나와 있고요. 그건 경제단체 연구소가 낸 발표입니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 정년이 60세가 되게 되면은 향후 3년간에 30만 명 정도가 더 남는다. 그러니까 원래 퇴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네. 현재 노동시장에 체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은 그만큼 신규 고용 창출이지 않을까. 뭐 100몇 조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의 돈을 신규 창출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상당한 청년 고용 실업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나온 일반 해고나 취업 규칙 변경 같은 경우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게 되면은 노조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규정하지만 노조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혹시나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잘 읽어보시면은 노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수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또 노동에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해고라는 게 특히 이제 여기는 저성과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 기업이 일방적으로 절대로 해고시키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최종적인 수단으로 일반 해고라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일단 뭐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게 이제 명시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노사 간에 얼마나 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삶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으로 인한 근로자의 삶, 이번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보호가 2년에서 달라지는 거죠? 네. 현재 그 기간제법에서는 계약을 정하는 경우에 2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년간만 하다 보니까 2년 간격으로 특히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전전긍긍하는 이 기업으로 저 기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예.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좀 연장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2+2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이제 할 수가 있죠. 네. 다만 2년 하고 그러니까 또 계약을 해서 2년을 그렇죠. 연장하는 거군요. 다만 예. 이제 너무 청년 근로자가 계속 2년만 반복하다 보면은 네.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 네. 차별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이 내용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노동법에 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든 아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다만 이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불합리한 차별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한 만큼 특히 악의성이 있다든가 아주 악질적인 경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서 이제 몇 배의 과징금을 추징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예. 자, 이번에 말이죠. 실업급여도 확대되고 사회 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비정규직 보호라든지 저소득층 보호에도 뭐 방점을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업보험이 되겠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저기 자막이 나오나요? 네. 수급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0일에서 270일까지 허용이 되고 평균 임금도 50%에서 10%가 상향된 60%까지 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탔을 때만 교통사고 등등이 돼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코스로 회사의 출퇴근 시에 사고가 난 경우는 그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그렇게 네. 제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녹아들지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삶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